부동산 전망이 앞으로 괜찮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3년 1, 2분기 정도까지는 더 하락세가 강화되고요. 자, 주제 두 번째가 IMF의 경고, 한국 부동산 10% 하락한다. 네. 뭐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하신 거죠? 일단 중요한 게 제가 이거를 처음 지금 녹화상으로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최초? 네, 최초 김 작가 발언입니다. TV 최초? 확실합니까? 썸네일 박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올라가면 됩니다. MBC에 저녁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좀 심각한 일인데 어떤 일인지? 어쩌면 심각한 거예요. 뭐가 심각하냐에 따라서 좀 달리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런 보고서가 나갔었어요. 이런 보고서. 뭔가요? 이게 뭐냐면 IMF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그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상에 담긴 그 메시지가 몇몇 기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한국에. 근데 그 기사의 안고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기사를 가지고 그냥 거의 복사하듯이 쓰는 기사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집가격이, 주택가격이, 한국의 집가격이 특히 2019년 마지막,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4분기 12월 기준으로 10%포인트 빠진다. 이런 안고를 살린 기사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많이 퍼졌고 심지어 저도 이제 고정으로 출연하는 방송들이 있는데 그 고정 출연 방송의 성격이 뭐냐면 방송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 1시 30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질문지가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직전에 나오는데 직전에 한 30분 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질문지를 받고 IMF에 대한 질문지를 받아들여요. 이 보고서에 대한 질문지를 받아들이는데 이 보고서를 읽을 시간은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황급히 다운받고 어떤 내용인지를 체크를 하는데 저도 미처 체크를 못해서 저도 실언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뭐라고 실언했냐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기사가 대부분 2019년 4분기 기준의 주택가격이 거기에서 10%포인트 빠진다 라는 게 주요 문구예요. 그 기사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고요. 2023년에 집값이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이제 중요한 얘기가, 그러니까 다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방송이 이제 콜라보로 해서 제 채널에도 올라갔어요. 벌써 한 5만 분 정도 가까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실수를 한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제 익스큐즈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사들을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경제 주제 이슈였어요. 10%포인트 빠진다니까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도 그 기사만 보고 그걸 인용해서 IMF가 뭐 10%포인트 빠진다고 했다더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10%포인트 빠진다는 그 표현부터가 의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자, 가격이 10억짜리예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20년 올랐잖아요. 15억으로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게 빠진다 하는데 19년 말 가격, 그게 10억에서 10% 빠진다. 그러면 9억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우리 대중분들은 요렇게 이해하세요. 10% 빠진다고. 근데 이 개념이 퍼센트 포인트 빠진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퍼센트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려면 가격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5%로 전망을 했는데 전망치가 예를 들어서 1% 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그러면 4%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퍼센트 포인트라는 개념이. 근데 가격이 10% 포인트 빠진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도 방송을 해놓고 의심을 갖고 보고서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제대로 봤더니 그리고 이 주제를 처음 기사로 담은 그 기자와도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하고도 단톡방에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 보고서의 성격이 사실 이렇게 막 대중적으로 보여주고 공유할 만한 그런 종류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표현이 뭐냐면 VAR이라는 개념이 제가 한번 아까 여기 찾아놨는데 볼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저도 이제 똑같이 네이버에 Value at Risk를 이렇게 찍으면 여러분도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VAR이라는 이 개념이
굳이 따지면 위험도예요. 가격이 일만큼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리스크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정확히 이런 겁니다. 2019년 4분기 후에 가격을 전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020년 4분기 당시의 가격.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추적을 해 보니까 빠질 거라고 이제 저도 설명이 좀 어렵네요. 이제 설명해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어쨌든 설명드릴게요. 2019년 당시에 가격이 이만큼 조정될 것이라는 그 리스크가 더 커졌다라는 뜻이에요. 네. 가격이 10% 빠졌다거나 10%포인트 빠졌다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이 더 커졌다. 그렇죠. 네네네. 빠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네. 빠질 위험이 커졌다. 라는 메시지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격이 10%. 그거를 기사에서 가격이 10%포인트 빠진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고 기사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제가 우리 채널에 네. 댓글로 사람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독자분들이. 근데 이게 언제 대비 10% 빠졌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신 거예요? 10% 빠진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포인트라는 개념을 잃은 거예요. 네. 이만큼 경제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퍼센트라고 해석을 하는지 퍼센트 포인트 빠진다는 얘기인지 이 경제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확한 경제 용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주고받는 그 언어가 잘못되면 해석이 이상하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MBC에 이 기사를 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굳이 따지면 가뜩이나 이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데 IMF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잘못 오해해서 착각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누군가 뭔가 어떻게 잘못되고 와전되고 뭐가 잘못 이해해서 어쨌든 그 결과 과도한 불안감을 더 갖게 된 거예요.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된 거예요. 이게 주택가격 전망 CSI 이런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의 가격 전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와서 저는 뭐 여기다가 부동산 매매 가격이 얼만큼 조정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만약에 한단 말이죠. 또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데서도 그 가격 주택 전망 할 때 얼만큼 조정될 거라는 그 조정치를 발표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조정치들이 기사에 담기거나 유튜브에 담기면서 그런 것을 이제 주목하신 분들의 마음이 조정된 거예요.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고서가 결과적으로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못 전달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대중분들이 혹은 매수자들이 과도한 불안 심리를 더 갖게 조성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를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IMF에서도 대한민국의 집값, 뭐 아시아 쪽의 집값을 위험하게 더 본다는 거네요. 위험하게 본다는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20년 한 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망할 때 있잖아요. 가격 전망을 할 때 이 추세선이 있는데 몇 가지 종류의 유명한 통계적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 평균이라는 이것도 추세선이죠. 이런 것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과도한 버블이 있었다. 과도한 버블이 있는 나라일수록 아시아 태평양을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싱가포르 이런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 권역들 있죠. 이런 나라들이 과도한 버블이 일어났었고 그 버블이 조정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 위험도를 좀 강조하는 보고서인 건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10%포인트 하락한다. 혹은 10%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오해를 불러주고. 집값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시중금리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얼만큼 더 오를까요? 네.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시중금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시중금리는 기업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 둘 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죠. 지금 이게 10월 기준이에요. 11월 데이터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텐데 이게 5.5에 근접하게 올라와 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은 해 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가계대출 금리잖아요. 그렇죠. 이 가계대출 금리를 또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그 가계대출 이게 초록색이 그거예요. 이런 흐름인데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주로 소액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우린 소액대출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액대출의 금리가 가장 높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신용대출 금리가 높고,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이하죠. 근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가 붙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평균이 가계대출 금리여야 될 텐데, 쉽게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여기에 더 붙어 있을까? 이것은 이 주택담보대출의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니까 한 80%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랑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것도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5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자들은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액대출을 주로 누가 갖고 있을까요?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21년에 이겨내려고 하다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어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래 좀만 더 문 닫자 하다가 위드 코로나 될 것 같아 마스크 이제 벗을 것 같아 하는 그 희망 고문, 나쁘게 얘기하면 그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연장해요. 그럼 사업을 연장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임대차 거래를 연장 계약해야 돼요. 당연히 월세는 나가죠. 그 월세 부담을 안고 그래도 접을 순 없으니 그래 해보자 하고서 연장하다가 지금까지 물론 지원금들이 있었지만 그걸로 사업을 영위할 만큼의 충분한 지원금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월세가 500만 원입니다. 가게 일반 조그만 가게도 서울시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영위하고자 소액대출을 받는 거예요. 물론 기존 대출이 있죠. 기존 대출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소액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다중채무자죠. 우리 집 장만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또 신용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500만 원 소액대출 받는 거예요. 이게 다중채무자야. 세 가지 이상의 종류의 빚을 갖고 있는 계층. 다중채무자가 되는 이들은 이렇게 높은 금리에 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계경제에 엄청난 압력을 주는 거죠. 빚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연장될 것 같아서 혹은 이제 위드 코로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또 고금리 압력을 받는 거죠. 이게 큰 충격이에요. 두 번 충격인 거예요. 코로나19 충격, 고금리의 충격.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 때도 모두에게 경제적 충격이 온 것이 아니다가 제가 드렸던 핵심 메시지였는데 21년 전망할 때 이게 모두에게 온 게 아니라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 또 항공, 여행, 면세점업 이 업종을 중심으로 충격이 있었던 건데 이 충격을 받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한번 연장할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또 고금리의 충격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미리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뭐 투자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23년 상반기에 안타깝지만 굉장히 많은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상환에 빚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계층들 이걸 이제 정말 안타깝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면서 다중채무자이거나 아니면 저신용등급이면서 다중채무자이면 이들을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제가 분류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군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안타깝지만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구당 평균 빚도 1억 원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 있던데 대출이잖아요. 또 얼마나 더 늘어난 거 있는 건가요? 그걸 제가 사실 실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아주 심플한 계산입니다. 가장 좀 간명하게 이해 쉽게 가기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가구당 평균 빚이 1억 가까이 되는 건 맞나요? 예, 그건 맞아요. 정확히는 9,170만 원입니다. 이건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할 수 있고요. 9,170만 원이 나왔고요. 이건 이제 정확히 말하면 3월 달 기준이에요. 왜냐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그 3월 달 그 통계에 분석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정도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금리가 상승해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을 계산하려면 다가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자이잖아요. 그게 한 78.5%예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된 폭이 2.25%포인트예요. 아까 퍼센트포인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혹여나 처음 접하신 분들께는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0.5%에서
3.75%로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폭을 2.25%포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퍼센트끼리 비교할 때 퍼센트포인트를 차이값을 퍼센트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에 10%포인트 하락했다라는 말은 합리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집값이 10%포인트 하락했다는 말만 들으면 일단 그거 잘못 보도된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갖고 읽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게 그래서 경제용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정리만 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연이자 증액분이 나와요. 그러면 1가구당 대략 162만 원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잖아요. 네네. 앞으로를 봐야 되는데 그 앞으로를 볼 수 있는 좋은 잣대 중에 하나가 코픽스예요. 코픽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게 자금 조달 비용을 산출하는 거예요. 은행연합회에서 이 8개 은행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메이저 은행들. 이 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비용이 드느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자금 조달 비용이 뭘까요? 기준금리죠. 은행이 한국은행한테 돈 빌리잖아요. 빌릴 때 쓰는 금리가 기준금리니까. 기준금리 말고 플러스 뭐뭐뭐 해서 어쨌든 자금 조달 비용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금 조달을 해서 수신을 해서 그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출 장사를 하는 그게 은행들의 그 사업 방향성 아니면 사업 구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21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제가 이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프 그리면서도 좀 놀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고요. 지금 이게 4.34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코픽스라는 것이 가장 유연하게 반영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 코픽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시중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12월 말 지금 기준금리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내년에 더 올라가더라도 시중은행이 먼저 선반영한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는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연성을 보자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선반영되기도 하고 후반영되기도 하고 동행반영되기도 해요. 근데 코픽스가 그 단기적인 시중금리를 전망할 때 많이 쓰이는 그 기준선으로서 코픽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4%를 넘어선 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코픽스 통계를 추계한 이래로 역사상 처음 4%를 초과했고 4.34% 이 증가폭도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곧 우리 23년 시중금리는 적어도 1, 2월 달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또 예고되다시피 하니까 그것은 지금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됐었던 이자 상환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가난해진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1가구당 부담해야 될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자영업자는 우리 2,700만 명이거든요.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취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가족인 거죠. 굳이 따지면. 아버지는 취업자지만 아들은 취업자가 아닌 것뿐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구조에서 2,700만 명의 취업자가 있는데 그러면 가구주가 자영업자면 그 종사상 지위별로 자영업자를 이제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아닌 계층을 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데 2,700만 명 중에 대략 6,700만 명이 자영업자예요. 일단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고금리의 압박으로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냥 임금 근로자도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왜 가난해지는지 리얼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실장님 또 그동안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택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이제 설명하시면서 동행성 좀 강조하셨는데 네. 이건 뭐 늘어난 이자 때문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뭐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주택시장은 동행성이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선행성이다. 이걸 구분해 놓고 자산의 성격을 이해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가 뭐 10대 개 됩니다. 그중에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2개 정도만 볼게요. 첫 번째는 구매 의사, 두 번째는 구매 여력입니다. 이 2가지 지표만 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매 여력이 축소돼요. 왜냐하면 이 주택 구매력 지수 HIR라고 굉장히 유명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구매력이 어떻게 됩니까? 쭉 떨어지죠. 이게 개념이 뭐냐면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중간소득의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위소득 가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중간 정도의 가격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구입할 때 현재 소득으로 얼마나 부담을 할 수 있나,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작년에는 1억 대출 받아서 집 사는데 100만 원씩 이자 상환하면 됐는데 내가 300만 원 월급자로서 100만 원은 부담할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200만 원이 돼버리니까 내가 월급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거는 그냥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내 구매 의사와 무관하게. 구매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여력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매력 지수가 계속 하락한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구매력 지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를 더 꺾어놓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매 의사죠. 구매 의사는 주로 뭐 할까요?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하면 구매 의사가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구매 의사가 떨어지겠죠. 그게 주택가격 전망 CSI를 보면 됩니다. 이 CSI 값이 역사상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시중금리도 올라갈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죠.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시중금리는. 근데 기준금리는 올라갈 거라고 보죠. 23년 2분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믿으시죠? 믿는 상황 하에서 시중금리는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 후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지금 코픽스를 가지고 개연성을 따져본다면 뭐가 더 합리적일까? 그냥 기준금리와 동행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이 금리의 정점이 상향 조정될 때 이럴 때는 역시 또 한 번 올라가는 겁니다. 시중은행에서 더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은 반영을 안 시킨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냐면 한국은행도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더 올려야 될 가능성은 높아진, 반드시 올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이유가 더 생긴 거예요, 명분이.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시중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주택가격을 더 부정적으로 전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것은 구매 의사를 자극해요. 구매 여력과 의사를 자극한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더 꺾여 들어간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전망이 그렇게 앞으로 괜찮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집값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IMF가 판단한 이 집값 전망, 집값 판단과 전망 부분이 담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컨셉을 가지실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IMF 보고서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다운 리스크를 판단했는데 그 숫자보다는 리스크 정도만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 리스크 정도가 보면 하우스 프라이스 미스얼라이먼트, 이게 미스얼라이먼트가 뭐냐면 버블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경로를 벗어나면서까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했다. 이미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만큼 반영돼서 조정되어야 된다라는 IMF의 판단입니다. 네. 그런 반영,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이 작용되면서 집값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웃풋 갭은 이 부동산 시장이 혼자 놀지 않아요. 실물 경제랑 같이 연동돼요. 경기 침체로 치닫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아웃풋 갭이 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는 역시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것은 가계부채라고 보시면 좋아요. 가계부채도 많이 누중됐고 빚 부담이 커졌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빚을 져서 집을 사느냐? 그건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IMF는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특히 선진국들의 기존 과대 상승폭,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뭐 아웃풋 갭 조정,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반영돼서 개도국보다 선진국들이 더 많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의 선진국들, 그러니까 일본, 한국, 또 싱가포르,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이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집값은요? 예, 우리나라 집값은 제가 이 그래프는 아마 김작가 TV에 나올 때마다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2020년 한 해 금리 제로금리로 인하되면서 집값이 상승했죠. 이번에 IMF는 이 상승폭을 18% 상승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3년 전망서에도 밝혔던 것처럼 22년에는 금리 빅스텝, 자연스텝 인상의 과정에서 집값이, 마치 집값이 있으면
이 중력이라는 줄을 달고 끌어내리는 듯이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주간 단위 가격입니다. 지난주 대비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나.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래프를 그렸을 뿐 통계는 그대로 가져와서 가감 없이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오차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대략 0.5% 정도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저는 이 값이 기준금리에 동행하니까, 시중금리에 동행하니까 기본적으로 23년 1, 2분기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1%에 가깝게까지 떨어질 것이다. 23년 1, 2분기에.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가격 하락률이 집값 하락률보다 더 낮죠. 이게 원래 통상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선행하는 선행지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얘도 이렇게 오고 또 얘는 더 때려주고 얘는 이렇게 오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3년 1, 2분기 정도까지는 더 하락세가 강화되고요. 그 이후에 금리가 동결되는 그 지점, 그래서 시중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는 지점, 그때부터는 그거 자체가 뉴노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또 다른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다시 금리 때문에 더 떨어지기는 어렵죠. 이게 보합에 가깝게 올라올 텐데 이 구간에 사는 건 또 역시 아니죠.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면 이게 거의 0에 근접하게까지 올라올 때 이게 마치 정규 분포에 가깝게 움직입니다. 이만큼 물가도 보셨잖아요. 물가도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종 모양을 그리듯이 내려오듯이 네. 집값 하락률도 이만큼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네. 여기 상승도 했듯이 하락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경기 순환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도는 거라고 본다면 당장 마이너스 1에서 혹은 마이너스 0.5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0.5%에서 당장 0으로 혹은 당장 5로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집을 굳이 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중에 사야 될 때가 되면 시장님이 김작가 TV 나와서 말씀해 주신. 사야 될 시점엔 반드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